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입니다. 트럼프가 내일 취임식을 갖는데요. 임기를 시작하는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러우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GB타임즈 식구죠.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현지 취재를 해왔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러우 전쟁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죠. 김영미 PD,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김영미 PD가 가지고 온 취재의 보따리 좀 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PD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어디에서 주로 취재를 하셨어요? 저희는 허가가 이제 키이우와 키이우 주변밖에 안 나서 그 인근에서 취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근데 수도 키이우가 거의 드론이 하루에 150대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키이우로만? 네, 작년만 해도 제가 이제 재작년에도 갔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한 100대 정도였는데 한 50대가 더 늘었더라고요, 평균이. 근데 이 드론이 저는 되게 종이짝처럼 이렇게 얇은 샤헤드 이란제 드론인 줄 그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파편도 사람이 맞아서 많이 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공 시스템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한 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강 따라 올라와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이제 부딪히는 게 한 반 이렇게 되는데 그 대공 무기로 떨어져도 이 파편에 이제 민가나 이런 데 떨어져갖고 지붕이나 이런 데서 불이 나고 다 사람들이 다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자폭 드론입니까? 네, 주로 게? 날아오는 게 자폭 드론인데 미사일하고 이렇게 반반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키우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딱 묵었는데 아침에 잠도 덜 깼는데 미그기가 날아와서 쐈어요. 미그기가요? 네. 아직도 그게 날아다녀요? 그렇더라고요. 어머.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저도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쏘고 가서 저 호텔 2km 맞았는데 소리가 너무 커갖고 저하고 저희 직원은 거의 우리 호텔이 맞은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좀 새가슴이잖아요. 그래갖고 주섬주섬 빨리 짐 싸고 다른 호텔로 반지하로 가자. 반지하 호텔로 가자. 그래갖고 반지하 호텔로 갔는데 키우는 이렇게 강가에 전망 좋고 통유리인 아파트가 가격이 제일 싸요. 왜냐면 샤헤드가 날라오니까 드론이나 이렇게 맞을 수 있으니까. 표적의 위험 그렇죠. 크니까. 근데 이제 반지하가 비싸요. 안전하니까. 그래서 반지하 그 호텔로 주섬주섬 또 짐 싸가지고 옮겼잖아요. 너무 겁나가지고. 아니, 저는 호텔에 반지하 방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게요. 저도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게 쌌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쪽이 더 비싸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게. 그래서 키이우 시내 부동산 경기를 확 바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시 공학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날아오는 드론이 그 설정되어 있는 공격 목표는 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설정 목표로 잡은 곳은 에너지 시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나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서민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샤헤드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날아오다 보면.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게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타겟으로 오더라도 바람이 엄청 분다든가 또 가다가 얘가 또
배터리 엔진이 좀 이상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민가로 떨어지는데 예. 문제는 민가로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샤헤드 드론은 어디까지나 전쟁 무기인데 민간인들 시설이 공격을 당해서 사상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샤헤드가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엔진이 오토바이 엔진이래요, 아예. 그래서 소리가 엄청 커요, 얘가. 그래서 자다가도 이렇게 샤헤드가 날아왔구나 이제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에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 크게 들리고 이렇게 진짜 오토바이가 길거리 지나가면 그 사람 벌금 매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너무 겁준다. 진짜. 그리고 예. 불꽃놀이 이렇게 하잖아요, 연인들끼리. 예. 그 강변이나 이런 데서 예. 그 징역 5년이에요. 불꽃놀이 하면? 네, 그거 폭격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3년째 전쟁을 치르면서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렸구나. 그래서 전쟁 3년은 사람들의 생활을 확 바꿔버리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그러면 취재하면서. 오토바이가 한 대도 안 다니고 있어요?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안 다녀요? 다니긴 다니죠. 거기도 이렇게 배달 업체도 있고 막 그런데 소리를 너무 크게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차 같은 거 개조해갖고 소리 나면 무조건 잡아서 벌금 매기겠다고. 거기 국회의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막 분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저는 되게 신기하고 웃긴데 그 사람들은 그게 현실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심리적으로는 사실. 그 샤헤드라는 게 그 드론인 거죠. 네, 이란제 드론인데 러시아가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폭 드론이에요. 얘가 폭탄을 지고 와서 그 사이즈가 큰가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샤헤드가 약간 뭐 작은 축소시킨 그런 UFO 비행기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뭐 100대였었는데 150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예 이번에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대전에서도 드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최초의 전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드론을 많이 날리면 많이 날릴수록 방공망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게 더 다 격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란하고 손을 잡고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사실 더 많은 이란제 혹은 러시아제 드론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결국 어떤 그 드론이 이제 가가지고 자폭을 하면서 탱크를 이제 그 기능을 아예 이제 그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핸드폰으로 조정한다면서요. 또 어떤 드론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으로 조정도 하고요. 사실상 모든 이 드론전을 하면서 창과 방패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드론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 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을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민간인을 상대로 날리는 샤헤드 같은 그런 정찰 드론 비슷한 애들을 자폭으로 해서 민간인 공격을 하는 드론이 있지만 전장에서는 FPV 드론이라고 그래서 1인칭 시점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날아가고 이렇게 타격을 주는. 북한군 영상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드론에서 찍은 영상이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무지라고. 1인칭 시점 드론이라고 그렇죠. 하죠. 전장에서는 그게 되게 빠르기 때문에 뭐가 드론이 날아온다라고 딱 보면 벌써 죽는 거래요. 그 정도로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방공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론이 그러니까 주가 되어 버리면. 근데 사실상 전장에서 그 조그만 FPV 드론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거는 방공 시스템에 걸리지도 않아요, 레이더에. 그렇죠. 그리고 샤헤드도 사실은 레이더에 걸릴 만한 그런 드론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날아오니까 이제 더 정밀하게 보는 그쪽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대공 시스템을 강화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뚫었는지 이번에 대통령궁 옆에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뚫고 뭔가 이게 장치를 했나 보다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창과 방패처럼 계속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기술이. 하루가 그래서 다르게. 그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공망만이 이 샤헤드 드론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1인칭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너무 작으니까 이 조그만 걸 막기 위해서 미사일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이제 EMP 같은 거죠. 전자기망 방해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는데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EMP 전자 이 방해 기기 이제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은 보면 그냥 이 일대를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없으면은 1인칭 시점 드론도 이제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또 발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제 별칭으로 연날리기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붙였는데 광섬유를 줄을 달고 날아가요 얘가. 그래서 연날리기처럼 줄을 그러니까 유선인 거예요. 하늘 높이 뛰어갖고 포물선을 그리고 목표 타격을 하니까 EMP가 또 안 먹혀요 얘는 또. 그러네. 그래서 요즘 최신 유행은 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쪽의 사상자가 지금 저번 달부터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또. 날리기는 와 너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의 지금 양상을 보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해보고요.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 이러면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현지에서 뭐라고들 전망을 하고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크라이나 이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붙잡고 하는 얘기가 트럼프 당선될 때 다 울었대요. 그냥 집집마다. 아 그래요? 네, 다 울었다고. 근데 이제 전쟁 2년째에 갔을 때는 그래도 영토를 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 다 중요한 영토예요. 도네츠크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름진 땅에 경치도 좋은 뭐 그런 크림반도도 마찬가지고 다 내줄 수 없다. 막 이런 크림반도까지 다 찾아와야 된다. 막 이런 의지가 많았는데 올해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지쳤나 봐요. 내줄 거 내주더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존심에 이 슬라브 민족이 또 자존심의 그 민족이다 보니 자존심에 영토를 주도라는 말은 안 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거에 다 국민들이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 이제 우리가 폭격이 오고 막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또 막 허둥지둥 도망가고 막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일 템 죽여보셔 하는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방공호에도 옛날보다 훨씬 적게 들어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운명에 맡겼구나. 운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막 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근데 문제는 푸틴과 미국이 서로 합의 보는 거라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그 협의 그 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관객이 됐고 자기나 전쟁인데 러시아와 그 미국이 해결해서 빨리 좀 전쟁 끝내주기를 바라는 현실적으로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6.25 우리가 그 휴전 협정에 한국이 사인하지 않았던, 뭐 사인하지 못했던 네, 그런 데랑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는 게 젤렌스키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네. 좀 어떻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젤렌스키 같은 일단 경우. 젤렌스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도 협상의 의지가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조금 말을 바꾸고 이제 된 상태죠.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의사도 그렇고 많이 지쳐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푸틴은 뭐 트럼프 당선인은 당연히 푸틴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측에서도 우리는 미국하고만 상대하면 된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미국하고만 상대하면 된다. 그리고 서방 국가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기댈 수 있는 건 사실 유럽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럽도 지금 제코가 석다란 말입니다. 이 당장 나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무역 전쟁도 지금 트럼프 들어오면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우크라이나하고 인접해 있는 폴란드 정도가 좀 제일 긴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위비도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지원의 목소리도 여전히 큰 편이긴 한데 우크라이나가 여러모로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트럼프가 이제 그 취임을 하면 어떻게 움직일지가 지금 이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우크라이나 하면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뭐 영상도 좀 공개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그 러시아 쿠르스트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면서 이 영상을 속속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영상 속에 이 2명의 북한 군인이 나옵니다. 각각 나이가 2005년생, 1999년생으로 20살, 26살의 이 젊은 청년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그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정원이 통역을 하면서 인터뷰를 좀 나눠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병사들이 러시아에 올 때 이 참전하는 줄 모르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인 줄 알고 왔다 하고 이제 훈련하는 것처럼 왔는데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분증을 그 러시아 투바공화국이라고 그 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 그러니까 몽골 서북 쪽에 있는 그 러시아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분증을 그러니까 위조 신분증이죠. 위조 신분증을 또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 언제 받았냐 물어보니까 작년 가을에 러시아 부대랑 같이 훈련을 이제 러시아 쪽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받게 됐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하는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여기에 이제 북한으로 전쟁 너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남고 싶다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굉장히 병사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병사에게도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가족의 안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제가 주변에 탈북해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이 인터뷰를 했던 게 2005년생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복무를 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만 16세부터 복무를 한 건데 북한은 만 17세에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럼 16세부터 복무를 했다라면 이 친구는 이제 가족이 없는 그런 고아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추정도 있어요? 그런 추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남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신이 돌아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거는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든지 북한군을 생포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기필코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파간다로 충분히 이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생포 안 당하게 하려고 러시아도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얼굴을 불태운다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최전선에 싸우다가 잡혀가지 않게 하려고 러시아군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북한군이 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작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막 잡히게 되면 서로 자살해라. 막 그러니까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간신히 잡아도 하룻밤을 못 견디고 이제 사망을 하고 막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쪽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낙오된 병사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두 명도 그런 케이스 아니었나요? 얘네들이 이제 낙오가 돼서 그러니까요. 이제 잡혀왔는데 한 명은 뭐 말도 못하는 정도로 막 있었는데 둘이 막 동상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생각해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잡히면 반드시 죽인다고 세뇌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건데 죽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자기가 왔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고 내가 여기서 북한 가겠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남고 싶다 그러면 일단 목숨은 살려줄 거잖아요. 어린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고 한 친구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어린 친구는 굉장히 다친 데가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좀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돌려서 봤는데 그 전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러시아 병사들을 신문하는 장면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들의 배경과 지금 북한군이 이제 생포되어서 인터뷰를 하는 신문을 받는 그 장소들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제 정말 단정되어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 지금 북한군 병사들을 이제 앉혀놓고 혹은 치료를 받게 하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북한군 입장에서는
너무 환경이 다른 거예요. 너무 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환경에 자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우크라이나가 조정을 조금 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북한군에 대해서 뭐라고 들어요? 제가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이렇게 쭉 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여기저기서 이제 좀 이렇게 표본 조사처럼. 근데 다들 무서워하는 게 무서워해요? 북한군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네. 북한군이 개입되는 상황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될까 봐. 장기화되고 또 다른 나라가 동맹국으로 낀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 자기네들의 동맹국처럼 와 덤볐던 유럽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저렇게 러시아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식의 군대가 왔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어린 그 병사들을 네. 전쟁 소모품으로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그렇죠. 나도 자식이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한국 사람 너는 마음 안 아프냐. 네.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저 사람들 죽여야 되는 뭐 그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뭐 북한군이 앞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당연히 죽여야지 우리 적이니까라고 말하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좀 씁쓸했어요. 동족 입장에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우크라이나 상황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PD,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PD가 우크라이나 직접 가서 취재도 해오셨는데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일부에서 북한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건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나 북한은 계속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어차피 다 드러난 일인데. 근데 그거 뭐 밝힌다고 뭐가 뭐 이렇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뭐 밝히고 뭐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상황들을 어나운스하고 이런 것들 양쪽 정치적으로 네. 또 뭐 이렇게 국가라는 기관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거 다 무시한 지 오래돼 갖고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북한군의 존재를 밝힘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파를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포로로 잡히는 걸 가장 이제 걱정을 하죠. 그래서 북한군이 포로로 많이 잡혀버리면 이것저것 자기네들이 훈련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마 밝혀봐야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군의 존재를 이렇게 다 촬영이 가능하고 또 이제 포로도 잡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을 만났으니까. 이번에 그 북한군이 생포되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국무장관이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 봐라. 러시아는 지금 북한군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우크라이나가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든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던 게 우리가 북한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지금 이 병사 수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져 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거봐 지금 러시아가 이만큼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군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 라고 이거를 이용하는 거를 또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러시아는 이거를 숨기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좀 우리 쪽에서 걱정했던 것은 이렇게 파병된 북한군이 가서 실전 경험도 쌓고
현대전 경험이잖아요. 여기다 드론 기술까지 배워오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게 우리랑 같은 말을 쓰는 이 같은 민족이 거기 가서 그렇게 싸우고 뭐 다치고 이러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멀리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경험을 쌓고 뭐 이 전쟁 기술을 배우고 이게 사실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져서 저도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또 최근에 또 미사일도 또 날렸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 전에 미리 몸값을 좀 올려놓겠다. 이런 또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이런 이 혼란스러울 때 대북 대비 태세를 또 감지를 해보려는 것도 아니었나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미국이 처음에 분명히 북한군은 좀 약한 친구들이다. 그리고 몸집도 약하고 되게 그 뭔가 영양실조에 걸린 친구들도 많고 그 군인들도 많다 하면서 북한군의 전력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북한의 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미국의 평가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김정은이 자국군을 러시아로 파병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전 경험치를 쌓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1950년 이후에 70년 넘게 북한은 실전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죠. 그렇죠. 이 말은 70년 넘게 북한의 진짜 전쟁 수행 능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초반에 내놓았던 예측은 그야말로 그냥 예측이었던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한 거고 쉽게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변화하면서 북한이 싸우는 걸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서 보게 됐고 얘네 전쟁 수행 능력이 물론 초반에는 드론에 대해서 막 드론을 보고 이 북한 군사들이 놀라잖아요. 이런 부분들, 드론을 실제로 운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증언들,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랐다. 미국도. 초창기에는 북한군이 이렇게 드론 보고 이렇게 놀라면서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개활지를 막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이제 북한군이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숨어 다니는 그 북한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건 적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 북한군이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전투 인력으로 더 전투 경험치를 쌓는다면 그 경험치를 다 어디로 갖고 가겠어요? 북한으로 갖고 가겠지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남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군사 전문가들 참 여러 명을 만나갖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의가 이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 현대전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같은 저 드론을 이미 북한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북한군의 주력이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력 기술이 되면 이제 어디로 날리겠냐고 이 드론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생포한 병사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병사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딘가로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지는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숫자가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문제도 이제 우리한테 닥친 과제거든요. 우리 입장은 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사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서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북한군이 만약에 귀순을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이제 간주하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군을 보호할 책무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예. 만약에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송환이 되면 이제 6.25 전쟁포로 귀순 이후에 처음인데 다만 지금 생포된 북한군 2명은 아직 귀순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북한군 포로에 얽혀있는 나라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한국 4나라예요.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2나라가 전쟁을 하고 둘이 이제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데 지금 4나라가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각국 간의 셈법이 너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와 북한은 현재 이 군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북한군들이 전쟁지에
이 전쟁 포로 지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식의 선동 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그럼 국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크라이나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북한군 병사들은 그냥 현지에서 이제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뭐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맛대로 이렇게 조금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씁쓸한 게 우리도 이제 월남전 때 파병을 했었잖아요. 파병을 했었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이제 포로가 됐던 우리 병사 가운데 몇 명 이제 북한으로 갔던 걸로 보도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역사의 반복이라고 해야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씁쓸한 장면이다. 일단 좀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에서는 혹시 북한군이 추가 파병될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나요?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지금 돌고 있고 지금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것이다. 근데 이제 북한군이 추가 파병을 하게 됐을 때는 그다음부터 새로운 국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러시아가 용병으로 쓰던 와그너 그룹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PMC라고 해서 사설 용병인 거죠. 얘네보다 낫대요. 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은 정규 군인이고 네. 정규 훈련을 받은 건데 저 와그너 저쪽은 범죄자도 많고 어디서 이제 낙오돼 갖고 막 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런데 북한군은 훈련받은 확실한 그 하나의 군대로서 완전체 훈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훨씬 전력은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군사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술을 정말 스펀지같이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평화 협상, 휴전 협상 뭐 이렇게 될 때 더 전투가 치열하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할 때부터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훨씬 우위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상황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오늘부터 정전이다 하면 거기부터 땅땅땅 하고 여기서부터는 우크라이나 여기서부터는 러시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마을 하나라도 더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은 그 6.25 이제 그 휴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제 철의 삼각지에서 벌어지고 했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투가 치열해진다와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다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종전 협상이 이런 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추가 파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냐 트럼프 행정부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유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유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미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로 파병을 하기로 결정한 이제 그런 결정 자체는 사실 저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는 크게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이미 협상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분명히 파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추가 파병의 시기가 생각보다 일러질 수도 있다.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본격적인 어떤 협상 테이블을 열기 전에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더 많은 영토를 빼앗거나 더 많이 쿠르스크에서 내보내거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도 이번에 확인을 한 거거든요. 북한군 전력 이걸 고기 분쇄술로 쓰든 총알 바지로 쓰든 생각보다 우리는 이득을 얻는 게 많아라고 걸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추가 파병을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파병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할 수 있는 것도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러시아를 일단 우리 편으로 만들고 자기네 동맹국으로서 남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갖듯이 본인도 어딘가 기대서 러시아 쪽과 끈끈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뭐 전쟁에 가서 피를 흘려준 것만큼 더한 동맹이 없죠, 사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우리 작년 6월에 군사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키느냐. 사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파병을 함으로써 벌써 남한과의 관계,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약간의 워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러시아와 한국 니네 어떤 식의 관계를 가질래, 우리랑?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남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도 포로를 잡아가면서도 프로파간다를 하려고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도 지금 남의 일이 아니야. 빨리 무기 보내줘. 가뜩이나 지금 무기 보내달라고 한창 난리를 쳤는데 북한군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뭐 155mm 뭐 이런 거 좀 줘라고 하는 압박인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어떤 외교적인 어떤 밀당을 위한 그런 카드인 거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전술을 배워갖고 와서 남한을 위협하는 거고 이 상황은 셋 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문제에 앞서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푸틴하고 언제 만나느냐. 그리고 푸틴하고 만나서 어떤 협상을 하느냐. 그래서 종전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사실 이게 최우선적으로 짚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래는 뭐 본인이 24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 이제 취임 직전에 6개월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확 늘어났어? 네, 너무 60세가 늘어났잖아요.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네, 너무 늘어났죠. 네, 6개월 얘기를 했어요. 6개월 안에 끝낸다. 좀 만난 다음에 이제 1년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계 전선을 동시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을 갑자기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개월 안에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취임식 직전에 이제 푸틴하고의 대화도 가능한 빨리 갖겠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푸틴과 그리고 그 중동의 전쟁,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차피 우선순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 당일날 100여 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만 끝나고 나면 2순위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푸틴과 만난 이 약속 이런 부분들을 이행할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선순위 두고 있다. 근데 만나면 뭔가 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협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유의미한 대화들이 오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협상을 이제 꾸준히 몇 달 동안 봐왔잖아요. 90%까지 이 휴전 협상이 진행됐다고 했다가 뒤집어지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저는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저는 아주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러시아가 들고 오는 카드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줄게 뭘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우리 땅. 요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거 하나랑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못하게 해줘인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뜻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본인도 지금 나토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영토 문제가 나면 아까 김영민 PD가 이제 현지에서 취재해 오신 바에 따르면 뭐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토 문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내어주더라도 빨리 끝내자. 이런 지금 여론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협상 테이블에. 네. 뭐 우크라이나가 참여를 해야 뭐 그게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요.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트위터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러시아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만나줘야죠. 거기는 카톡은 아니지. 상대를 그러니까 해주지를 않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회담 뭐 입장에서 이런 거 되는 거네. 텔레그램이요. 텔레그램.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뭘 원하든지 전혀 협상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 협상은 안 봐도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협상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잠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만 속칭 피보고
약소국이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토는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 보험조차도 성사되기 힘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러시아가 유리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 뭐 지금 또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각할 사람들이 핵 보유국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인정 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후에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이 새 행정부를 꾸릴 차기 지도부들끼리 합의에 가장 잘 맞는 시기에 이 피테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헤그세스 지명자의 뜻이 트럼프 당선인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비핵화가 아니라 러시아처럼 핵 군축이나 동결로 잡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정책상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조를 바꾸게 되면 우리도 사실 차질이 생기거나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북한한테 만약에 핵보유국 지위를 주게 되면 일단 핵 능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감축을 목표로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한미 간에 박자가 안 맞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국내에서 문제가 너무 크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부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사실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절대로 다른 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국한테 막혀서 자체 핵무장은 어려울 것이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이걸 협상 카드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 내부 안에서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 리스크를 굉장히 높이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주겠다는 미국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어? 라는 불안감이 첫 번째 생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미국에 맞서서 만약에 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완벽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런 또 의구심이 들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 우리 국내에 생기는 파장이 너무나 이제 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 삼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이야기하기가 좀 거시기합니다. 내란 사태 때문에. 네. 어제 사실 우크라이나의 메인 뉴스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그래서 저도 메인 뉴스에서 톱 뉴스였어요? 톱 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지금 전쟁보다 우리 뉴스가 더 크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뉴스들이 오는 텔레그램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도 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야기가 굉장히 크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구나. 그거를 이 전쟁에. 제가 기사를 쓰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절단도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절단도 오고 사실 우크라이나 초반에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된 순간부터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예요. 우크라이나도 사실 한국은 이 전쟁에서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한국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난장판에 한국이 계속 끼어들 수밖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준 당사국이에요. 아니 뭐 네.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사직생이 얘기하고 이랬으니 그거 되게 이번에 가니까 많은 정부 관료들이 지금 상황 모르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니네 정부는 왜 조용하냐 그 뒤로 막 아니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우리 거가 석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려워요. 그 사람이 맞냐? 그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의 사람에게 우리 상황도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얘기 안 한다고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정말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끼어드는 상황이라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해서 많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사실 취재할 때 저 사실 되게 겁났거든요.
북한군 포로를 잡아올까봐 제 앞에 같이 인터뷰하라고 할까봐 그래서 되게 겁나서 제발 여기 나 있을 때는 안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사실 러시아 포로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했어요? 네,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신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공개가 안 되는 뭐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척척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막판에 북한군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혹시 그것도 이제 한국을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저널리스트에게 굉장히 의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대표님이 뭐 대표성도 있으니까 솔직히 한국에서 대표로 거기 가신 거고 또. 근데 뭐 또 작년에 영향력도 있으시고. 다큐멘터리 만들었던 게 또 이제 제가 유튜브에 풀었더니 우크라이나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알아봐요. 이렇게 셀럽이시구나.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군 포로를 만약에 데려오면 한국 저널리스트가 취재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파간다에 확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겁났었는데 계속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계속 위협이 될 것이다. 이걸 빨리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그 다큐멘터리는 언제 완성이 돼서 공개가 됩니까? 2월 말에. 예, 2월 말에? 예. 그래요? 이게 3부작이래 가지고 저도 지금 열심히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뭐 타 방송 얘기해도 돼요. 교육 방송에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2월 말에? 네.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영미 PD.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